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를 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대전에 살던 우리 식구들은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를 왔다. 처음 안산으로 전학 오자마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반 친구들이 많아서 적응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안산에 온 지 약 한 달이 흘렀을까. 학교가 끝나고 학교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친구 중에 장난기 많은 친구 A가 나에게 말했다. 우리 정구 놀리러 갈래? 우리 학교 학생인가? 처음 듣는데. 하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 정구. 누군데? 놀리러 가자니. 그러자 B라는 친구가 기어들었다. 정구를 아직 몰라. 자기 엄마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고. 걔네 엄마 완전 미쳤어. 무슨 소리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정구는 누구고 걔네 엄마는 또 누구람?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전에 친구들은 정구라는 사람의 집 앞까지 날 인도했다. 전원주택이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어지간히 큰 전원주택이었다. 하지만 대문 틈으로 보이는 정원은 큰 주택에 어울리지 않는 잡동사니와 폐지들 뿐이었다. 집 앞에서부터 물에 젖은 듯한 종이 냄새와 악취가 코를 찔러나는 거부감이 들었다. 여기가 정구의 집이야? 근데 집이 왜 이리 더러워? 역시 난 초등학생이었나 보다. 왜 더럽다는 생각밖에 못했을까? 잘 봐도 대전에선 못 느꼈던 재미를 보여줄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문을 발로 차는 A. 자기 집 문도 저렇게 못 찰 것 같았다. 정구야 나와라. 병신 정구 나와라. 정구가 누구길래 저렇게 욕을 하며 불을 까라고 생각했던 찰나 기이한 광경이 눈앞에 나타났다. 머리는 듬성듬성 나있고 얼굴 반쪽은 검은색이며 오른쪽 다리에는 쇠로 된 보정물을 낀 뼈밖에 없는 흡서 좀비에 가까운 형상이 다리를 절며 걸어 나오는 게 아닌가. 나이는 우리보다 적어도 3살은 많을 것이었다. 근데 이 A는 반말에 욕까지 섞으며 부르고 있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야 왜 그래.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욕해도 괜찮아. 그러자 친구 B가 웃으며 가방에서 굵은 전보 지우개를 꺼내며 정구에게 던졌다. 정구야. 이거 먹는 거야. 먹어봐. 진짜 맛있어. 설마 저걸 진짜 먹으라고 던진 건가? 진심인 건가? 설마 먹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워서 입 안으로 넣어버렸다. 웃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은 이해를 할 수 없다. 정구라는 저 사람은 왜 저걸 먹는단 말인가. 그때였다. 그 성과 함께 정구 뒤에 정구 엄마가 나타났다. 160 정도의 키에 몸무게는 대략적으로 80 내외이며 머리는 할머니 같은 머리. 하지만 그 손에 들고 있던 건 생수병과 식칼이었다. 우리 정구 괴롭히지 마. 죽여버릴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줌마는 뛰어나오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뒤늦게 사태 파악이 된 나는 전 먹던 힘을 다해 뛰었다. 그런데 아줌마는 생각보다 매우 느렸다. 빠른 걸음 수준으로 뛰는 아줌마에게 친구들은 욕을 해댔다. 아줌마는 계속 생수병을 마시며 쫓아왔다. 정군의 집은 부곡동, 우리 집은 월피동 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지만 아줌마는 꾸준히 쫓아왔다. 친구들은 웃으며 손가락 욕에 온갖 욕을 했지만 난 아줌마의 그 살기 어린 눈을 보고 말았다. 거의 40분이나 흘렀을까. 아줌마는 보이지 않았고 친구들도 흥미를 잃었는지 각자 집으로 향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뭘 한 건가 싶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쫓기고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다. 혹시나 그 아줌마가 쫓아오면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수업을 받는 도중 창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모두가 창가 쪽을 보니 수혜 아저씨와 실랑이 중인 아줌마가 보였다. 심장이 덜컥 주저앉았다. 설마 정말 쫓아온 건가? 어떻게 하지? 혼나는 건가? 설마 진짜 죽는 건가?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도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저 미친 여자는 왜 또 온 거야? 모두 주목. 커튼 치고 수업에 집중하도록. 뭐야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건가? 친구 A, B는 숨죽여 키득거리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나는 교무실로 전시간 쪽지 시험 봤던 걸 전해드리러 갔었다. 거기엔 수혜 아저씨와 체육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완전 미친 여자라니까요. 무슨 애들을 찾으러 왔네 죽이네 살리네 하는데
지 자식도 죽일 뻔한 여자가 남의 자식까지 죽이려 하나. 라고 수혜 아저씨가 말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경찰도 한두 번 불렀어야지. 진짜 저 여자가 학교 들어오면 난리 날 겁니다. 무슨 얘기지? 자기 자식도 죽일 뻔한 여자라니. 이 궁금증은 학교와 문방구 아줌마에게 해소되었다. 5년 전 돈 많은 집안의 귀한 아들인 정구는 학교에서도 인기 많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매일같이 문방구에서 친구들에게 오락과 군것질거리를 제공하며 무리와 잘 어울렸으나 정구 아버지가 바람이나 정구와 정구 엄마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렸다고 한다. 정구 엄마는 남편을 되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정구가 독감에 걸렸을 때만 찾아왔다고 한다. 그게 잘못된 거였나 정구 엄마는 정구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선생님이 찾아가도 문 한 번 열어주지 않았더라. 이웃 사람들 이야기로는 밤마다 집안에서 울음소리가 났다고 한다. 그리고 정구 아빠도 자주 왔었다고 한다. 정구 엄마는 자기 아들을 학대했다. 멀쩡한 아들 발에 뜨거운 물을 붓고 때리고 하며 자기 남편에게 전화했다. 정구가 라면 먹다가 화상 입었다. 밖에서 맞고 왔다라고 하면 남편은 아들을 보러 왔었다고 한다. 그것도 잠시 남편은 위자료도 주었으니 연락하지 말고 잘 키우란 말을 했다. 정구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정구를 학대하고 전화했다고 한다. 이웃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도 했었지만 이미 학대에 길들여진 정구는 멀쩡한 정신이 아니어서 지 어미의 말만 따랐다고 한다. 이제 어쩌지?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음날 난 용서를 빌려 혼자 버스를 타고 정군의 방향으로 향했다. 차라리 용서를 빌면 용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 집 앞에 이르렀다. 쾌쾌한 냄새는 변함이 없다. 문 앞에 서서 한참 망설였다. 뭐라고 해야 할지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순간 등 뒤에 무언가가 느껴졌다. 다름 아닌 정구 엄마다. 손에는 헌 이불 같은 것을 들고 이상하단 표정으로 날 쳐다본다. 안녕하세요. 정구영 어머니, 저는 아무개입니다. 아 이제 어쩐담 허나 아줌마는 날 슬며시 밀치더니 안으로 들어가신다. 날 기억 못하는 건가? 다행이다. 집에 돌아가야지. 난 바로 집으로 향했고 버스보단 좀 걷다 보면 운동장 쪽에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 뛰어서 할 생각으로 걸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걷다가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멈칫하였을 때 무언가 의식이 되었다. 반대편에 낯익은 사람이 날 주시한다. 정구 엄마다. 그냥 주시하기보다 노려보고 있다. 어쩌지? 일단 도망치자. 난 뛰었다. 역시 조금 뛰다 보니 아줌마는 보이지 않는다. 난 일부러 골목으로 돌아서 운동장으로 담을 넘겠다는 생각으로 골목으로 향했다. 역시 이쪽에는 없네. 하고 담장으로 손을 뻗는 순간 뒷목이 욱신거렸다. 아줌마가 내 뒷목을 잡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로 올 줄 알았지? 인기척도 없이 내 뒤에 왔다니. 난 바로 울면서 빌었다 죄송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헌데 반응이 좀 틀렸다. 너 정구 친구지? 왜 인사 안 해? 정구랑 놀러 온다며. 옛날엔 많이 놀러 왔잖아. 왜 안 와? 라고 정구 엄마가 말했다.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 날 다른 사람과 착각하다. 여하튼 모면할 생각뿐이었다. 난 나중에 놀러 가겠다고. 집에 지금 들어가 봐야 안다고 했다. 근데 아줌마는 정구 내일부터는 못 봐. 나는 못 본단 말엔 관심 없었다. 빨리 이 아줌마랑 헤어지고 싶었다. 그래서 나중에 간단 말만 하고 집으로 왔다. 다음날 아줌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학교 도착과 함께 모든 아이들은 정구 이야기를 하였다. 정구와 정구 엄마가 음독사로 죽었단다.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남편에게 한 말뿐이라더라. 사랑했다고 야속하다고 장례식엔 와달라고. 두 번째 이야기. 군대에서 귀신을 만났다. 저는 10군번으로 육군 수송대 행정병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운전병을 당직 세울 시 졸음운전 위험이 있다하여 행정병만 당직을 세웠습니다. 상병 11년도 초가을쯤 상병이던 시절. 당시 저는 한 달에 풀당직 1번, 반당직 2번을 섰는데 풀당직을 설 때도 순찰을 핑계대고 내무실에 가서 몰래 30분씩 자곤 했습니다. 그렇게 자다가 다른 중대 아저씨가 찾으러 오는 경우가 많았고 행정병이다 보니 당직을 서는 간부의 필요에 의해 새벽에 깨어지는 일이 종종 있어서
새벽에 호출되는 게 당연히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막내를 놀린다고 내기를 걸고 이긴 후 내무실 침상 사이 복도에 있는 테이블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라고 드립을 치는데 그걸 분대장이 보고는 막내 그만 괴롭히고 오늘은 내가 당해보라며 저보고 거기서 자라고 했습니다. 장난 삼아한 말이었지만 약간 노홍철 똘끼가 있던저라 재밌겠다 싶어 테이블에서 잠을 잤습니다. 테이블 폭은 성인 남성 어깨너비만 해서 움직이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서 잤습니다. 새벽에 누가 깨우더군요. 깨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규율이 많이 풀렸다는 말을 들었지만 당신은 선임 몸에는 손을 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깨울 때는 조용조용히 불러서 깨워야 했죠. 눈을 떠서 보니 병사 하나가 쪼그려 앉아서 말합니다. 아무개 상병님 당직 사관님이 찾으십니다.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간 시기였고 압정법이 나오길래 당연히 후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응 알겠다. 이러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아직 안 갔는지 아무개 상병님 당직 사관님이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가셔야 합니다. 아 씨발 알겠다고. 있지도 않은 가오 세운다고 짜증내며 일어나서 전투 못 쓰고 활동화를 찾으니 조용히 나가더군요. 간부가 부르는데 정신이 나가서인지 졸음이 쏟아져서인지 섰던 전투모를 벗고 다시 테이블에 누워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발 좆됐다 이러면서 전투 못 쓰고 지휘통제실로 가서 저희 중대 당직병을 찾았습니다. 야 새벽에 나 왜 찾았냐? 네. 찾은 적 없습니다. 새벽에 사관이나 찾는다고 부른 적 없냐? 저 반당이라서 일찍 들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대 당직병이 아마 풀당이었을 겁니다. 마침 대대 당직병이 친분 있는 아저씨라 물었습니다. 혹시 새벽에 사관님이나 찾은 적 있어요? 사관님 풀로 주무셔서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당직 사관한테 털릴 일이 사라지자 긴장이 확 풀리면서 새로운 가정이 떠오르더군요. 오행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온 놈이 장난친 것이다. 행정병 업무가 아침에 집중되어 있어서 점심때 분대장과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범인 잡아서 조져야 한다. 그러고 기억을 더듬어 그 녀석 인상착의를 떠올리는데 얼굴은 기억나지 않고 생각해보니 목소리도 생소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체격이 기억이 났습니다. 쪼그려 앉았을 때의 눈높이가 테이블에 누운 제 눈높이와 비슷했고 왜소한 체격, 그리고 전투복 차림. 전날 운행 기록에 전투복 착용했던 인원을 찾았는데 그런 운행이 없었습니다. 이야 이놈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일부러 전투복까지 입다니. 이러면서 내무실 복도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제 키가 171입니다. 테이블이 제 명치에도 안 오더군요. 대충 계산해 보니 저보다 15cm 이상 작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저희 중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른 중대에서 원정 장난친 건가 이러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어하면서 소름 돋는다는 겁니다. 귀신 아니냐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드디어 나도 귀신을 본 거구나 싶어서 신나 있는데 분대장이 한마디 하더군요. 너 그거 따라갔으면 다시는 못 돌아는 거 아니었냐? 그걸 듣고 나서야 소름이 돋더군요. 처음에 가자고 할 때 안 가는 걸 다시 가자고 재촉한 게 떠오르면서요. 야 그래도 짬 좀 먹었다고 꼬장 부린 게 너 살렸다. 이러고 테이블에서 자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저처럼 제정신이 아닌 이상 그런 데서 잘 사람은 없지만요. 가끔 가다 다른 군대 괴담을 읽으면 그곳에서 근무했던 군인의 홀령이 귀신이 되어 나오는데 제 경우도 과거의 당직병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원숭이. 산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다. 지인의 오두막에서 묵을 겸 술자리 벌이던 어느 밤이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하러 가보니 숲속으로 허연 것이 빨려 들어가더란다. 더러운 붕대 다발이었다. 마치 투명한 통에 감겨있는 것처럼 천이 빙빙 감겨 하늘에서 흔들흔들 떠돌고 있었다. 허나 오두막에서 새어나온 빛 사이로 잠시 보이던 그것은 곧 나무 사이로 사라져 버렸다. 무슨 일이야? 뒤를 보니 오두막 주인이 안주를 손에 들고 창고에서 나오고 있었다. 괴상한 걸 봤다고 지금 본 거 이야기했다고 한다. 오두막 주인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꽤 옛날 일이지만 말이야.
이 오두막 옆에는 원숭이가 쓰러져 있더라고. 나이도 먹을 대로 먹었는데 상처가 엄청 심했어. 무리에서도 포기하고 내쫓았겠지. 아마 회한에 젖은 듯 그는 말을 이어갔다. 무심코 동정심이 일어서 치료를 해주고 붕대도 감아줬어. 한동안은 오두막 근처에서 머물다가 상처가 나으니까 쓱 사라져버렸어. 뭐 야생동물이라는 건 대개 그런 법이지. 그런데 말이야. 그 몸은 다 나았는데도 붕대를 벗으려 하질 않더라고. 그리고 매년 치료를 받았을 때 즈음에 꼭 답례를 하러 찾아와. 그리고는 현관을 열어젖혔다. 문 바로 앞에 그리 많지는 않지만 과일과 버섯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원숭이가 은혜를 갚는 건가. 신기하면서도 훈훈한 기분에 잠겼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단다. 붕대는 분명히 보였는데 왜 원숭이는 안 보인 거지? 말했잖아. 한참 전 일이라고. 애당초 늙은 원숭이였으니 죽은 지도 꽤 됐어. 내가 본 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오두막 주인은 한참 동안 숲속을 바라봤다고 한다. 솔직히 이제 은혜 갚기는 충분하니 성불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말이야. 외로운 듯 그렇게 말하더란다. 네 번째 이야기, 숲풀. 지인인 티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다. 티 할아버지는 젊을 적 동료와 함께 산에서 노가다를 뛰었단다. 신입일 무렵 산에서 하룻밤 꼬박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웬 아름다운 여자가 숲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에 민가는 없었기에 이상하다 싶었지만 영손에 익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이 여자는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저녁밥을 먹으러 오두막에 돌아와 이야기를 꺼내니 작업 반장이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단단히 못을 박았다. 외팔 외다리 여자 말이지. 절대 상대해 주면 안 된다. 숲풀에서 들여다보는 얼굴만 봤을 뿐이었지만 티 할아버지는 작업 반장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다음 날도 여자는 숲풀 속에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상대해 줄 생각은 없었지만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에 가끔 시선을 주고 있자니 마침내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자는 정말 외팔의 외다리였다. 그런 몸으로 깡충깡충 뛰어와 곁에 오더니 고관을 만져대기 시작하더란다. 아직 젊은 데다 동정이었던 티 할아버지는 기겁하며 냅다 밀쳤지만 여자는 솜씨 좋게 몸을 바로잡더니 능글능글 웃었다. 그리고는 숲풀 속으로 사라지더라는 것이다. 그때부터 여자가 눈에 띌 때마다 아름다운 것만큼 기분 나빴다고 한다. 그날 밤 A라는 남자가 오두막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들 걱정했지만 다행히 밤늦게 길을 잃었었다며 머리를 극적이며 돌아왔다. 사람들은 멍청한 놈이라며 웃으며 안도했지만 작업 반장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날 작업 반장과 A가 이야기를 나누는 걸 티 할아버지는 봤다고 한다. 능글능글 웃고 있는 A의 얼굴은 그 여자를 떠올리게 했다. 서로 좋은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로 A가 그 여자와 잤다는 걸 티 할아버지도 알아차렸다고 한다. 이후 A는 물론이고 A와 친하던 B 역시 늦게 돌아오게 되었다. 너는 가지 마라. 손발을 잃게 될 거야. 작업 반장의 엄포는 믿기 힘든 소리였지만 뭐가 어찌 되었든 그런 여자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일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가는 날 A는 산에 남고 싶다고 말했다. 작업 반장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등을 돌려 산으로 돌아가는 A를 막지는 않았다. 그 후 A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한다. 다음 일터에는 A도 B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에 들은 말에 따르면 A는 행방불명되었고 B는 큰 사고가 나 손발을 잃었다고 하더란다. 다섯 번째 이야기, 망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향년 95세 나이로 말이다.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의사가 밝혔다. 원래 그쯤 나이 되면 흔히 있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첫째인 우리 아버지부터 줄줄이 고모들 삼촌까지 총 6식구가 있었고 그 외에 할머니가 생전 살아 계시던 마을의 주민들이 전부였다. 시골에서 치르는 장례는 상당히 색달랐다. 물론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보았지만 내가 상상했던 그런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가장 먼저 할머니의 시신을 담은 관을 방 안에 들여다 놓는 모습이 보였다. 난 어째서 관을 방에 들여놓는지가 궁금해 아빠에게 물었다. 근데 아빠, 관을 굳이 방에다 들여놓는 이유는 뭐야? 이 마을 풍습이라는 게 있어. 저승 가기 전에 쭉 둘러보고 가라고. 여한 없이 싹 털고 가시라고 일부러 저렇게 방 안에 잠시 모셔두는 거야.
상당히 신기했다. 정말 귀신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궁금해졌다. 난 아버지께 질문을 던진 후 시골집의 옥상으로 올라가 풍경을 잠시 둘러보았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시골집과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의 모습이 전부였지만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할머니의 관이 있는 방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가는 모습을 말이다. 처음엔 그냥 장례식장에 오신 손님인 줄 알고 눈길을 돌리려 했으나 뭔가 꺼림칙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관이 있는 방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설령 들어간다 해도 주변에서 그를 막을 게 뻔한데 마치 그 사람은 내 눈에만 보이기라도 하듯 아무도 그의 행동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저 사람 대체 뭐야? 속으로 혼쭐을 하다가 본능적으로 그의 행색을 살폈다. 장례식장에 걸맞은 검은색이 아닌 희고 고운 흉복을 입고 있었다. 조선시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기라도 하듯 뒷짐을 지고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나를 놀라게 하는데 충분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의 모습인가 싶어서 나는 한참 동안 방 안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몇 분이 지나도록 그 남자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이 마을의 풍습이라는 게 또 있는 것일까 생각했고 서둘러 옥상에서 내려가 마당 한편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신 삼촌께 다가가 물었다. 삼촌, 이 마을에선 누가 돌아가시면 관을 방에다가 들여놓는 게 풍습이라면서요. 그런 관이 있는 방에 누가 들어가는 관례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삼촌은 미간을 찌푸리며 내게 말했다. 거 귀찮으니까 좀 가. 내가 들어가는 걸 봤어? 네, 봤는데. 난 내가 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중얼거렸고 삼촌은 내 말을 들은 것인지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내려치더니 대뜸 내게 물어오기 시작했다. 정말로 저 방에 들어가디? 네. 내가 지금 봤다고 했잖아. 정말로 들어가더냐고. 삼촌은 눈을 크게 뜨고 내게 윽박지르고 있었다. 난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삼촌의 성화에 못 이겨 내가 본 그 남자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네, 분명 봤어요. 흰 흉복을 입은 웬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할머니 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아무도 그 사람을 안 잡길래 전 그냥 이 마을 풍습 중에 하나구나 생각했죠. 근데 몇 분이 지나도록 그 남자가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자 삼촌은 뭔가를 얻었다는 표정을 짓더니 아버지께 다가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무언가 비밀 이야기를 하든 말이다. 그러다가 문득 그 남자가 떠오른 나는 집 앞에서 방 안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관이 있는 방을. 하지만 그 방은 문이 굳게 닫혀 있어 볼 수가 없었다. 난 그 남자의 정체를 알고 싶었지만 이내 생각을 접어버렸다. 왠지 그래야 할 것만 같아서였다. 시골집에는 방이 총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안방으로 쓰이는 곳이었고 한 군데는 제사 지낼 때나 쓰는 방으로서 언제나 그 방은 냉기가 가득했다. 다른 한 방은 거의 창고용으로 쓰이는 불필요한 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을까? 할머니의 시신이 담긴 관을 제사 때나 쓰는 방 한쪽에 모셔두고 우리는 모두 그 옆에 위치한 안방에서 밤을 지새웠다. 근데 아빠, 원래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사진 걸어두고 사람 오면 상주가 절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린 안 해? 난 그저 궁금했을 뿐인데 아버지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린 채 대답했다. 내일 할 거야, 내일. 그리고 넌 고모들 따라서 저 시내 모텔 가 있어. 뭔가 이상했지만 난 어쩔 수 없이 고모들을 따라 시내에 위치한 모텔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가만 누워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니 뭔가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첫째로 할머니의 관이 있는 방에 들어간 그 남자. 그리고 둘째, 장례식이지만 뭔가 슬퍼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 마지막으로 셋째,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 고모들도 그렇고 아빠, 삼촌 모두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지만 내일 장례를 치를 거라는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며 난 그날 밤 그렇게 잠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디서 옹기종기 모여 소곤대는 소리가 들려서 문득 잠에서 깼는데 고모들이 모텔 바닥 한편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 또한 자는 척하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누던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아니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난 아무것도 몰라. 설명 좀 해줘 봐봐. 아유 언니도 참 그러니까 엄마가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오늘 내일하고 계시대.
근데 엄마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이 몇 억이래 몇 억. 생각해봐. 우리 형제가 몇 명인데 몇 억으로 되겠냐고. 글쎄 그래서 오빠들이 생각해낸 건데. 마을에 변태들이 있다나 봐. 시체 성애자라나. 시체랑 관계 맺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덜한 사람들은 오늘 내일 하는 그런 환자랑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 이 마을에서는 그 사람들을 귀빈이라 부른다지. 죽기 전에 그래도 황홀하게 저승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귀빈이라 부른데 게다가 돈이 어마어마해. 명당 5천 불렀대. 2명만 받아도 1억이잖아. 오늘 밤까지 일단 받아보고 내일 끊기면 장례 치른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우린 돈만 챙기면 되는 거야. 난 그제야 깨달았다. 어째서 남자가 할머니의 관이 있는 방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는지. 어째서 사람들이 그 남자를 투명인간 취급했는지 말이다. 6번째 이야기. 외계인. 나는 외계인을 만났다. 나는 외계인이야. 그녀가 건넨 첫마디는 그랬다. 어둡고 외진 곳이었고 누구 하나 지나지 않았다.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미친 놈이었으니까. 품 안엔 벌써 9명의 피를 머금은 칼이 있고 나는 숙련된 도살자였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내게 유일한 유희가 알아서 찾아온 것이다. 헛소리 따윈 있고 그냥 가볍게 즐기면 될 일이었다. 겉옷을 벗겨 팔을 뒤로 돌려 묶고 속옷으로 앞면을 가렸다. 냉랭한 2번의 정사, 불섭해 조금 튀었지만 비가 오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다. 알량한 지문 따위 단번에 썰어날 거친 포구다. 여느 때와 같은 뒤처리, 목을 조르다 가슴을 9번 정도 난도질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결말은 뻔하지만 과정이 주는 스릴은 여느 영화 못지않다. 시체를 유기한 후 산길을 따라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와 이동한다. 그야말로 간단했다. 오히려 너무 쉬워 아쉬울 정도였다. 악을 쓰지도 노여워하지도 않는 걸 보니 그 여자도 나처럼 별종인가 싶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날이었다. 놀랍게도 그녀가 다시 날 찾았다. 그것도 똑같은 모습으로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나에게 그녀는 말했다. 나 외계인이라니까. 그녀가 내게 건넨 2번째 말.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다. 역시나 어둡고 외진 곳이었고 누구 하나 지나지 않았다. 나는 내 두 눈과 귀를 의심하여 몇 번이나 비비고 후벼팠지만 명확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설마 쌍둥이일까? 유치한 의문을 가지기엔 이 여자 너무도 태연했다. 결국 나는 마음을 고쳐먹고 조용히 따져 물었다. 진짜 외계인이야? 보고도 몰라. 생긴 게 사람이랑 똑같잖아. 촉수도 없고 이티처럼도 안 생겼어. 모형 판매를 위한 영화사의 수작을 믿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 또 왔잖아. 그보다 명확한 게 있을까? 그녀는 당차고 또한 평온해 보였다. 이제껏 내가 죽여온 여타의 사람들과는 달랐다. 울부짖지도 도망치지도 않는다. 내 삶의 유일한 즐거움조차 시들하게 만드는 고약한 태도였다. 낙담한 나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물었다. 그런데 하필 왜 날 찾았어? 그럼 나사라도 찾아갈까? 아니면 국방부. 그것도 좋겠지. 순간이동 기술이라도 알려주면 내가 구태여 알리바이를 만들 필요도 없을 테니까. 어렵진 않아. 이해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지만 꽤나 쉽게 말하네. 내가 물은 거나 대답해. 왜 날 찾았지?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은 매우 궁금했다. 으슥한 곳을 찾는 것, 혼 잡는 사람을 찾는 것, 목격자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증거를 없애고 사라지는 것, 만약을 대비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 일련의 행동들은 늘 그 높은 위험도만큼이나 나를 만족시켜왔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가 진짜 외계인이 맞다면 알량한 취미의 우선순위 정도는 조금 미뤄도 좋을 것이다. 궁금했어. 뭐가? 왜 죽이는지. 겨우. 우리로선 꽤나 난해한 일이야. 외계인도 퍽이나 할 일이 없나 보구나. 나는 실망스러운 질문에 할 말을 잃었지만 그녀는 그제야 나에 대한 호기심이 치미는 듯 바짝 다가와 열변을 토했다. 이건 꽤나 중요한 문제야. 왜 지구인들은 동족을 죽이는가? 너희는 동족을 죽이지 않아? 당연히. 절대로. 결코. 그래서 동족을 죽이는 내가 궁금했다. 먹거나 생존을 위한 이유가 아니니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지. 재밌네. 나처럼 무미건조한 인간이 특별하다. 나쁘지 않네.
웃었다. 얼마 만의 일이었을까? 특별하다. 대개의 내가 들어온 단어는 특이하다였다. 어린 시절 기르던 개가 닭뼈를 삼켜 헉헉거렸던 적이 있었다. 난 급히 녀석을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다. 도움을 주려는 아이의 마음이었다. 나는 곧장 TV 시리즈에서 본 근엄한 의사로 분해 메스 대신 식칼을 손에 들었다. 낑낑대는 녀석의 입에 걸레를 물리고 버둥대는 몸뚱이를 묶은 후 갈라냈다. 빗물이 쏟아졌다. 옷을 더럽힌 일은 아쉬웠지만 난 나의 첫 번째 집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커다란 닭뼈가 척출됐고 걔는 더 이상 끙끙거리지 않았다.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내가 바란 것은 가벼운 칭찬 그것뿐이었다. 별난 아이 무서운애 엄마의 부탁으로 이뤄진 담임교사의 특별 상담은 당시로선 큰 비밀이 아니었다. 선생님들끼리의 수다는 곧 나에 대한 다양한 수식어들을 파산시켰고 그것은 그다지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적어도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말이다. 알았으면 이제 들려줘. 이유 말이야. 이유? 뭐 이유랄 게 있을까? 그냥 좋을 뿐이야. 어떤 점이? 아무도 못하니까. 아무도 못한다. 약간 어려운데. 더 쉽게 말하면 자아를 찾는달까? 존재의 이유. 이게 더 어려운가? 아니, 흥미로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무도 못하는 일.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나. 요지는 그거야. 일종의 자아 실현인 거래. 비슷하다 할 수 있지. TV에도 신문에도 온통 내 얘기뿐이야. 어설픈 취미와는 비교할 수 없지. 잡힐 거라는 두려움은 없어. 일단은 대부분 내 그림자도 밟지 못한 멍청이들 뿐이니까. 어제도 봤어. 뭘?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해 신문 중이라는 기사. 다른 사람을 노로 착각한 거래. 항상 그런 식이야. 난 저 멀리서 지켜보고 그들은 헛발질을 하지. 그건 또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이고. 그렇구나. 고마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녀는 그제야 조금은 납득이 간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즈음 나는 약간의 조바심을 느끼고 있었다. 어찌됐든 외계인이란 말은 이곳이 그녀의 집이 아님을 뜻했고 언제든 떠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취미의 우선순위까지 밀어둔 마당의 유행가 가사처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이는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넌 왜 그걸 묻지? 말했잖아. 궁금했다고. 아니, 넌 분명히 꽤나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어. 내가 그랬나? 분명해. 할 수 없네. 털어놓을 수밖에. 뭔가 꿍꿍이가 있었던 거야? 비슷해. 비슷하다. 좋아 말해봐. 에일리언이랑 영화 봤어? 응, 몇 년 전에 꽤 흥행했던 영화잖아. 거기서 에일리언이 인간에게 어떻게 하지? 그거의 알을까지 인간을 숙주 삼아. 너 설마. 그래 비슷해. 고백할게. 인간은 우리의 숙주야. 너희 모두는 우리의 알을 품고 있지. 뭐?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어디? 대체 그 알이란 건 어디 있지? 그녀의 말에 난 몸을 훑었다. 알 숙주 죽고 사는 일에 연연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내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 약간은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 그렇게 찾을 필요 없어. 알은 바로 너니까. 나. 그래 너. 내가 어떻게 알이란 거지? 몸은 껍데기고 진짜는 영혼이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지금 내가 바로 그 알이고 이 몸은 숙주다. 맞아. 인간의 육실을 빌어 우리 외계인들이 잠시 머무는 거야. 알이 성숙해져 유체를 탈피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보통 60년에서 90년, 숙주가 붕괴되면 모성의 별로 돌아가는 거지. 이걸 믿어야 하나? 그건 내 자유야. 어차피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지루한 삶은 그저 나비가 되기 위한 번데기의 나날이란 거. 껍질을 깨고 나오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지. 그럼 너도 결국 인간이었단 얘기잖아. 맞아. 인간이었지. 너한테 죽은. 그럼 왜 나한테 물었지? 왜 동족을 죽이냐? 너도 인간이었으니 그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었잖아. 가끔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 본 적 있어? 물론. 그들은 왜 귀신이 됐을까? 글쎄. 기억을 지우지 못해서야. 기억을 지워. 응. 육신이 붕괴되면 그때의 기억은 모두 지워져. 지난 생에 대한 집착이 남으면 모성으로 가지 못해.
그걸 막기 위해 기억은 육신의 소멸과 함께 지워져.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지.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예외다. 그래 원한이 깊거나 억울하게 죽거나 보통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들 하잖아. 모성으로 돌아가 무한한 삶을 누려야 하지만 그 집념이 기억을 남긴 거야. 돌아가길 거부한 거지. 물론 종종 스스로 그 기억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긴 해. 하지만 그리 많은 건 아냐. 매우 희귀한 케이스라 할 수 있지. 그래서 나한테 왜 동족을 죽이냐고 물었다. 그래. 유충이 성숙해지기 위해선 일정한 숙성기가 필요해. 아까도 말했지만 어림잡아 40년, 작아도 30년은 필요하지. 그 전에 죽어버리면 모성으로 돌아갈 추진력을 잃고 말아. 미아가 되는 거지. 두둥실 떠올라 저 위로 날아가지만 어느 한 점에서 힘을 잃고 끝없이 부유해. 우주엔 그런 게 잃은 영혼들이 그득하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그래서 나 같은 부류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 재밌네. 그럼 난 어때? 충분히 성숙한 건가? 100% 확신할 순 없지만 너 정도면 모성으로 돌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네. 하지만 충분히 성숙한 후 오길 바래. 왜지? 모성으로 돌아와서도 동족을 죽이면 안 되니까. 푼 농담이야. 어떤 집념이나 해결하지 못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면 내 기억도 지워질 테니 만약 내게도 해결하지 못한 불만이나 원망, 집념이 있다면 그럼 너도 기억을 유지한 채 영원히 이 별에 남겠지. 모성으로 돌아가는 건 본능적 선택이니까 본능을 억누를 의지가 있다면 남을 거야. 실제로도 그런 예가 있다고 들었어. 그럼 하나만 더 물을게. 기억을 유지하면 너와 같은 성체가 되면 난 또 같은 자들을 죽일까? 너와 같은 성체 말이야. 그건 대답하지 않겠어. 그녀는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다. 예스와 노둘 중 무엇냐 묻는다면 예스라는 표정이었다. 나는 확신했다. 모성의 별에 나와 같은 자가 없는 이유는 하나다.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이곳에서 지워지지 않은 기억으로 계속 취미생활을 향유한 것이다. 나 갑자기 가보고 싶어졌어. 어디? 모성에. 정말. 진심이야. 거짓말이었다. 나는 이곳에 남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취미를 거듭할 것이다. 손끝을 짜릿하게 하는 이슬이 어찌 포기할 수 있을까? 다만 남보다 완벽한 형태로의 변이를 원했다. 죽음, 보다 완벽한 죽음. 그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농담처럼 보여? 마음이 급해. 어떻게 하면 되지? 방법은 쉬워.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 죽어라. 응. 이렇게 말인가? 쉬운 일이었다. 수도 없이 했고 실수는 한 번도 없었다. 다만 그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다. 목을 그었다. 뭉클대며 키가 솟구치고 숨이 막혀왔다. 내 수술의 첫 집도 대상이었던 그 걔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고통스럽다.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바람소리만 새어나올 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남은 힘을 모아 정신을 집중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곳에 남겠다.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나의 죽음은 끝났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한결 가벼워진 정신의 유체가 낡고 무거운 몸뚱이를 벗어던지며 지면을 박찼다. 날아올랐다는 표현이 더 적절했다. 그렇게 나는 완벽히 자유로워졌다. 모두 나의 집념 덕분이었다. 보다 완벽한 살인의 미학을 원했던 나의 소망대로였다. 마음 같아선 이대로 대지를 박차고 올라 저 먼 우주의 한 점으로 날아가고팠지만 난 멈춰섰다. 그리고 생각했다. 돌아가지 않는다. 난 여기에 머문다 생각의 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두둥실 떠올랐던 몸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나직한 착지, 흠뻑 젖은 지면 위에 두 다리가 닿았다. 더는 떠오르지 않을 마지막 착륙이었다. 비상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았으나 낮은 곳의 저열한 욕망은 불타올랐다. 난 소리쳤다. 이제 더 이상 거짓 껍데기가 아닌 진짜를 죽이리라.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다. 그때 잠시 잊고 있었던 존재가 말했다. 걔였다. 봐봐요. 이라면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9개의 빛이 보였다. 익히 알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잊었다. 그래, 그들도 떠나지 않았겠구나. 화정연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곧 종료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범인은 오리무중입니다. 지금이라도 범인의 신상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중요한 사건의 단서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곳에 있다. 9명이 아니 10명의 그녀들과 함께 내가 알게 된 사실은 그것뿐이다. 유체의 힘은 숙성된 기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해한 자는 그 고통을 영원히 감내해야 한다는 것. 그래 나는 여기에 있다. 너희들의 곁. 지옥에